그동안에 중국은 오로지 황하 문명이라고 봤잖아요. 그렇죠. 뜬금없이 주변 지역에서 문명이 발견되는 거예요. 원래 유화는 만주잖아요. 만주가 중국과는 무관한 것이잖아요. 발굴해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생산되니까 골치 아픈 거죠. 그런데 이게 중국 정부로서는 단순한 역사 문제가 아니라 정치 문제예요. 고조선의 터전 아니에요? 그 땅이?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 정부가 볼 때 중국은 황하 문명만이 아니야. 여러 지역에서 형성된 문명들이 하나로 모여져가지고 된 거야. 이게 다지역 기업 문명설이에요. 여러분들이 배웠을 때는 황하 문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중국의 젊은 사람들은 전부 다 교과서, 책, 전시관에서 배우는 것이 다지역 기업 문명설이죠. 그리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유화 문명이에요. 윤명철 교수와 함께하는 유라시아 오디세이. 이제 우리의 원류를 좀 찾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여기서 끝날 수는 없지요. 또 우리의 영향력이 꽤나 많이 있다고 알려지기도 한 홍산 문화. 요건 좀 논란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요 이야기 오늘 한번 집중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명철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윤명철입니다. 네. 솔직히 교과서에는 전혀 배운 바가 없는 문화죠. 교과서에는 그렇죠. 안 나오죠. 교과서에는 안 나오죠. 안 나오는 네. 거죠. 왜냐하면 홍산 문화라든가 특히 그 큰 유화 문명론은 네. 최근에 만들어진 이론이에요.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예고해 주신 그 요하 문명 그리고 홍산 문화 두 개가 같은 거예요? 그렇지는 않는데요. 예. 유화 문명론은 유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요소 지방이지만 요소와 동몽고를 포함한 지역에 있었던 문명권을 유화 문명권이라고 중국의 학계에서 지은 겁니다. 요하가 어디쯤이에요? 유화는 우리가 말하는 요동반도가 있잖아요. 요동반도. 요동반도는 요 중간쯤 보게 되면은 네. 큰 강이 내려오는데 그게 유화예요. 브랜치가 있지만은 그리고 그 서쪽을 요소라고 일단 불러요. 큰 강 하를 이제 해놓고. 네, 그리고 하나로 요하라는 강이 있어요. 예. 시대마다 달라지지만 네. 현재 우리가 이해하는 요하는 요동반도에 있는 겁니다. 서쪽에. 지금 현재는 요소지방이에요. 네. 연용성 요소지방이고요. 그다음에 위에 동몽골 지방이 더 많이 발견되는데 그 지역에서 발전된 문화를 중국이 유화 문명론이라고 붙인 거예요. 유화 문명론. 그리고 그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은 쭉 소화성 문화, 풍융화 문화, 조복 문화, 그다음에 홍산 문화. 그리고 이제 하가점 하층 문화로 상층 내려가는데 홍산 문화가 압권이라는 거예요. 요하 문명론이라는 큰 틀 속에서 그 시대별을 볼 때 가장 가장 중간에 있으면서 그게 홍산 발전한 것이 문화가. 홍산 문화예요. 요하 문명이 있었다는 얘기는 중국의 학계에서도 좀 있었는데 네. 워낙에 좀 항하 문명이라던가 네. 그죠?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거보다는 조금 변방이고 조금 덜 알려주고 제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화 문명론이란 말은 만들어진 용어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화 지역에서 홍산 문화 지역에서 최초로 발견된 거는 유물이 발견된 건 그냥 20세기 초예요. 20세기 들어오자마자 발견됐지만 네. 그게 대단한 건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유물이 발견되고 중요한 것은 중국이 경제적으로 부흥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국가의 정체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발굴을 시작했더니 의외의 결과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늦게. 네.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초기 다닐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어마어마한지를 몰랐는데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의 문화, 중국의 문명하면 이제 뭐 하, 은, 주 이렇게 이제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하나라, 상나라 뭐 이렇게 쭉 가잖아요. 네. 여기랑 말씀해주신 요하 요쪽이랑은 거리가 먼 거예요? 황하 문명은 말 그대로 황하 중류부터 하류 사이인데 주로 중류 지방이에요. 네. 거길 중심으로 해서 발전한 문명을 보통 황하 문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중국인들이 덧붙여서 인류의 4대 문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그건 150년 전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중국이 발전하고 요하뿐만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발굴하다 보니까 문명권들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 문명권이라 부를 수밖에 없는 거는 너무나 일단 거대해요. 그때 발견된 유적과 유물이 보면은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문명이라고 설정한 거예요. 장강 문명권, 그다음에 감수성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유화 지역에서 발견된 거는 유화 문명권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곤혹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동안에 중국은 오로지 황하 문명이라고 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라 이전부터 있었지만 하은주 나가잖아요. 그리고 주 후부터 천추전국 시대가 되고 네. 진시황이 통일하고 네. 한나라고 쭉 이렇게 연결되면서 전부 다 황을 중심으로 해서 일개 일통론이 쭉 전개된 건데 네. 뜬금없이 주변 지역에서
문명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강 문명권 이런 거 양저 문화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장강도 중류와 하류가 또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그래도 중국에 포함돼요. 그런데 뜬금없이 요하 지역에서 발견되면 원래 요하는 만주잖아요. 만주가 중국과는 무관한 곳이잖아요. 중국과 무관하고 이게 오랑캐들의 땅이잖아요. 옛날 기준으로 보면. 그럼요. 네. 그 문화가 없는 것을 알았는데 발굴해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생산되니까 골치 아픈 거죠. 그런데 이게 중국 정부로서는 단순한 역사 문제가 아니라 정치 문제예요. 동북공정? 네. 네, 중국은 고조선이 지금 고조선의 터전 아니에요? 그 땅이? 고조선과 직접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요. 네. 연결돼 있죠. 또 네. 핵심은 넌 동쪽이라 보지만 더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 정부가 볼 때 이때 중국은 굉장히 팽창했잖아요. 정치적으로 성장하고 문화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중국을 하나로 엮어야지만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이 원래부터 하나였었다는 것을 하려면은 말 그대로 중국 전체는 초기부터 하나의 문명권이었었어. 그렇게 필요하잖아요. 네. 이게 제가 말씀드린 신중화 제국주의인데 말 그대로 중국을 하나의 제국주의화로 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문명들을 별개 것이 아니라 원래 이것들이 모여서 그렇죠. 우리 중국 문명이 된 거야.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을 만들어냈어요. 아, 중국은 황하 문명만이 아니야. 여러 지역에서 형성된 문명들이 하나로 모여져 가지고 된 거야. 이게 다지역 기업 문명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웠을 때는 황하 문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중국의 젊은 사람들은 전부 다 교과서, 책, 전시관에서 배우는 것이 다지역 기업 문명설이에요. 중국 문명은 그게 아니야. 지금 55%에서 하나로 돼 있는데 원래가 하나야.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문명들이 여러 지역에서 기원했지만 결국 하나의 문명, 이게 다지역 기업 문명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유한 문명이에요. 왜냐하면 유한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거긴 중국과는 무관하잖아요. 그리고 늘 중국의 하북 지역을 점령한 세력들이 만주에서 내려왔잖아요. 네. 근데 오랑캐 땅이라 업신여겼는데 발견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문명이란 이름이 붙으려면 그래도 그 수준이 꽤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반적인 기준에 따른 수준이 높은 거죠. 예. 근데 실제로 보면 뭐 무덤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나온 뭐 그릇이나 그들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걸 보면 네. 수준이 꽤 높아요. 높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9,000년 정도부터 시작됐다고 보거든요. 9,000년 전부터 네. BC BC 7,000년. 7,000년? 그렇죠. BC 7,000년 정도부터 문화가 시작됐는데 그리고 나서 거기다 조금 들어가서 BC 그러니까 한 8,000년 정도쯤 되면은 네. 흑융화 문화라고 좀 알려져 있는데 그때 옥기 제품이 발견돼요. 예, 옥으로 만든 제품이 8,000년 전에 만들어지고 농사를 한 적들이 발견되고 주거지가 발견되는 거죠. 이건 문제가 있다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또 단계를 거쳐서 중간에 새로운 게 발견되면서 우리가 말하는 홍산 문화로 와요. 홍산 문화에 오니까 말 그대로 이건 어마어마하게 된 거죠. 제가 이제 사진을 이따 보여드릴 건데요. 홍산 문화쯤 되게 되니까 길게는 BC 30세기에서 35세기까지 올려보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한 6,000년 정도 되면은 홍산 문화가 시작됐다고 봐요. 네. 그리고 나서 그게 한 2,000년 정도 요 정도 지속이 되는데 BC 24세기까지는 홍산 문화 시기니까.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홍산 문화를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도 첫 번째는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유적지예요. 뭐 있어요? 거대한 게? 근데 왜 이렇게 늦게 발굴이 됐죠, 그게? 원래 고고학적 발굴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뭐 무슨 우리나라도 지금 발굴되면서 역사가 새롭게 쓰여지듯이 네. 중국은 돈이 없었잖아요. 거기서 발견되게 거대한 무덤인데 그게 계단식 적성 무덤이에요. 계단식 적성 무덤을 중국식으로 표현하면 금자탑 즉 피라밋이에요. 네네네. 그게 고골에서도 발견되는 거잖아요. 광개토 금자탑이 태양릉. 그런 뜻인가요? 네. 금자탑이란 말은 피라밋이에요. 그 성공의 금자탑을 쌓았다 뭐 이런 게 네. 큰 뜻이었어요. 난 금과 자기로 뭐 우리 장군청 같은 경우도 다 그런 건데 그런데 홍산 문화 시기에 이렇게 거대한 적석 계단 무덤들이 발견돼요. 거대라는 게 사이즈가 혹시 대략 우리가 좀 그럼요. 감 잡으려면 지금 발굴은 안 됐는데 대충 된 거는 100m짜리도 있지만 한 변이 네. 밑에가 네. 그럼 발굴 안 됐어요. 저는 거기 가보고 올라가 봤는데 발굴 안 됐어요. 그러나 거기서 조금 발견됐기 때문에 청동 슬러지가 발견되면서 청동시에 연합을 올리기도 하지만 나머지는 발굴이 됐잖아요. 보통 30m 이상씩 되는 것들 60m 되고 네, 이런 것들이 계단식 적성 무덤이 발견되니까 야, 이 당시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구나. 이건 도시로구나.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올드 스테이트, 저는 그 용어를 타당하지 않다고 보지만 고국이라는 용어를 써요. 고국. 옛 고자 써가지고 아하 이런 도시국가가 만들어졌구나. 이게 바로 홍산 문화예요. 그리고 가면은 무덤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런데 무덤 양식도 그렇고 무덤 내부를 보니까 무덤 내부에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주말 컨텐츠를 보고 계신 분이라면 저 정프로처럼 이미 배움과 성장의 DNA를 가진 분이시죠.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부터 신화적 베스트셀러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까지 국내외 최고의 지성 17명이 함께하는 위즈덤 칼리지 2016. 지금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당신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보십시오. 관이 있잖아요. 네. 그 관들이 석관묘예요. 석관묘. 그 돌로. 네네네. 그것들이 우리랑 많이 연결되죠. 물론 전 세계적으로 다 있어요. 알타이권에도 석관묘지만 그리고 한국 사람들 놀라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재단이 발견된 거예요. 재단. 재단이 있는데 재단이 있다는 건 뭐겠습니까? 특별한 사제 계급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는 이 정치 체제는 종교와 합쳐진 것이다. 그런데 이 원형으로 만든 단으로 만든 이런 것들이 발견되니까 또 한 번 놀라죠. 그래서 홍산문에서는 거대한 적석 계단식 적석 무덤도 발견됐다. 원형의 재단도 무덤도 발견되고 원형의 재단도 발견됐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화량이라고 가장 먼저 받고 알려진 거지만 근처에 가게 되면 또 여신묘가 발견됐어요. 여신? 예, 여신묘. 여신묘일 때 묘가 아니라 사당이란 뜻이에요. 여신 사당이 발견됐는데 한 16m 정도 되는 큰 유적지인데 발굴되면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거든요. 거기서도 많은 유물이 발견됐는데 거기서 사람, 흙으로 만든 사람의 조상이 나온 거예요. 흙으로 만든? 예, 흙으로 만든 인형이라고 보면 돼요. 쉽게 말해서. 병마용 그렇지, 그런 거죠. 같은. 그런 거죠. 네. 근데 거기 보니까 그게 여신이에요. 당연히 어머니시니까 모자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리고 당연히 땅이니까 지모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농경 문화가 발달하면서 여기 지모신 신앙이 발달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을 더 놀라게 만들고 흥미끌게 만든 건 뭐냐면 거기서 발견된 많은 흙으로 만든 조각품들 있잖아요. 네. 그중에 곰 발바닥이 발견된 거예요. 곰발바닥? 곰. 발바닥이 아니라 곰발이로구나. 곰발. 네, 곰발. 곰발이 이렇게 잘려서 모양의 곰발의 모양이 모양이겠지. 흑인형이 발견된 거예요. 네. 우리 당군 신화에 나오는 곰.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대충 비슷한 데다가 지모신인데다가 여기서 곰과 연관되어 있으니까 단군 신화에 연결되니까 고지선과 직결되어 있다. 이런 지적들을 하게 된 거예요. 곰이 거기서 여자로 나오지, 그지? 네, 그렇죠. 웅렬한 웅녀지, 웅녀. 위화원인 인간이 되고 싶어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는 웅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거기서.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절대 토테미즘이 아니에요. 토테미즘 오해 때문에 이런 일이 퍼지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곰과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홍산 문화를 우리와 연결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조금 전에 언제쯤 건지도 혹시 있어요? 그 발견된 네, 그게 5,000년을 전후한 5,000년, 시기예요. BC 5,000년. 아니요, 현재 홍산 문화 2000년. 시기는 BC 3000년. 예, BC 4,000년까지 올라가지만 여신묘 같은 경우는 보통 BC 3,000년경으로 봐요. BC 3000년이면은 대충 대충 뭐. 고조선 그렇죠. 고조선 건국 전이지만은 예. 그 이후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뭐 왔다 갔다 네. 얼마 안 차이 나네. 그 이후에 하가점화측 문화는 우리가 말하는 이련의 기록에 나온 고조선의 건국연대랑 거의 유사해요. 아니, BC 3000년에 그 정도 큰 저 무덤 같은 걸 그 돌 어마어마하게 클 거 아니에요? 또 거기도. 돌이 아주 크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피라미드처럼 크진 않아요? 그렇죠. 피라미드는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 동네 돌하고 그 이쪽 네. 돌하고 돌 자체가 틀려. 그쪽은 삼이고 우리가 여기 쓴 거는 화강암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깨고 현마암도 있고. 이게 100배 정도 더 노동력이 들어간다. 네. 이쪽. 그 우리 속조 문화가 그래서 다른 거예요. 우리는 화강암 아니면 변성 화강암을 썼기 때문에 그걸 엄청 산성도 세지적이에요. 그래서 다루기가 힘들어서 우리는 아기자기한 오밀조밀하지 않고 그 그러니까. 대신에 깊이와 부드러움으로 표현해요. 근데 중국이 이걸 잘 발굴을 안 해요 지금? 아니면 아니죠.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발굴한 거죠. 하고 있어요 지금도? 거의 끝났고요. 아,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의 문화 정책과 중국의 문화 정책은 제가 왜 비교가 안 돼요. 그만큼 특히 시진핑 정부는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문화 정책을 한 거예요. 박물관이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계속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계속 동원해가지고 학생들도 오고 일반인들도 무지하게 많이 와요. 그리고 보셨겠지만 각 박물관마다 유물 유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자꾸 사실 왜곡하는데
한국의 국립중앙박물관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상대 비교로 해야만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이 많이 전시가 돼 있고 중국 정부는 대대적으로 요한문명론을 일원화시킨 겁니다. 국가적 사업으로. 그 다 여기도 다 신중화 우리의 제국주의를 추진하기 위한 동북공정 말씀하셨잖아요. 네. 서남공정, 티베트를 대상으로 한 서북공정, 신장 위구르를 대상으로 한 서북공정, 동북공정은 바로 만주를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경우에 동북공정의 틀 속에 있는 것이 요한문명론이에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홍산문화는 많은 분들이 가서 감동받지만 이미 8,000년 전에 흥룡화 시기 때부터 옥 제품이 나오지만은 그때 몇 점 안 돼요. 현재까지 20여 점만 발굴됐는데 네. 또 홍산문화 시기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옥 제품들이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예술적 가치, 즉 조형미, 그다음에 거기는 색채미, 또 한 가지는 거기 복잡한 상징이 있다는 거예요. 로직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많은 해석들을 할 수가 있으니까 야, 홍산문화는 정말 뛰어나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만주 지역, 보통 사람들에게는 동북 지역, 여기서 홍산문화는 말 그대로 백미예요. 그런데 그 홍산문화가 황하문명보다 시기가 올라가요. 그럼 문제가 생기잖아. 이쪽이 더 빠르면 황하가 영향받았을 문명 남하론이 있을 수 있겠네. 그렇죠. 바로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쭉 물론 남하에서 홍산문화와 그 이하가지 마청문에서도 황하 문명의 흔적이 있어요. 네. 그 이전부터도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여기가 오래고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곽대순이라는 대표적인 학자가 어떤 일을 만들었냐면 Y자 문화권이라는 거예요. Y자. 예. 그래서 서북 지역에서는 투르크, 이쪽엔 초원 유목 문화가 내려온다. 우리가 만약 요한 문명에서 동북방에서 내려온다. 그리고 여기서 황하 문명이 만나가지고 이것이 바로 중국의 진짜 문명이다. 밑에서 올라오고. 네. 올라온 거죠. 거기에 중심이라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먼저 발생했으면 자기들이 기원이고 나중에 발생했으면 자기들이 저수지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결국은 자기들이 중심이라는 그렇죠. 얘기네요. 중국 중심으로 해석한 게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신중화 제국주의를 추진하기 위한 역사적인 재해석이 유한 문명론이라. 난 시진핑이 한 것 중에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이거야. 그래요? 왜요? 아니 뭐 뭐든지 자기 거라고 하니까 막 얼굴 매고 막 그러면 안 그러잖아. 되죠. 그럼 안 되거든. 안 되는데 중국으로서는 워낙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말이죠.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가 폭발하면서 내부 갈등도 심해지고 시진핑은 권력을 유지해야 되고 어느 독재자들이나 똑같이 그렇지만 민족주의라든가 애국심을 발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더군다나 55개 소수민족 특히 신장 위구르 자치의 문제가 있잖아요. 이들은 원래부터 너희는 중화문명 속에 속해 있어. 이걸 주입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이론을 만들어내는데 마침 요하 지역에서도 발굴이 되니까 요하 문명론을 부각시킨 거죠. 그 역사 관련해서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쪽에 엄청 뭐 고대에 막 어마어마하게 발달된 문명이 막 흔적이 발견됐는데 중국이 일부러 감춘다. 발굴 안 하고 감춘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이제 우리의 흔적 같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발견이 돼갖고 네. 중국 입장에서는 그걸 숨기기 급급하다 막 이제 이런 이제 약간 음모론 같은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했더니 그런 건 아니고 중국에서 열심히 발굴해서 오히려 자기네 걸로 이렇게 지금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서안 있다. 근처에 피라미드로 추정되는 게 있는데 네. 그걸 아마 얘기하는 것 같지만 네. 중국에서는 발굴을 무지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래요? 국내 아직 소개가 거의 안 됐다고 보이지만 저는 거기 갔다가 못 보고 왔거든요. 일단 6개월 동안 뭔가 폐쇄를 했기 때문에 도사유적지도 그렇지만은 요 나라와 연관된 요 인구가 연관된 네. 스마유적지 같은 경우는 BC 2400년 300년경이거든요. 근데 그 성의 규모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커요? 엄청나게 큰 거죠. 그리고 거대한 치가 발견되고 그다음에 많은 특히 어린 여자들의 해골이 발견되면서 sacrifice 인신공의의 모습까지도 보이고 그래서 이 정체가 무엇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요한 문명론의 틀을 흔들 수도 있고 보완해 줄 수 있지만 그런 것도 있는데 그 발굴 다 해서 세계적으로 다 알려요. 이런 정보들은 우리가 세계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진 않아요. 열심히 중국도 지금 발굴해서 네. 자신들의 것으로 그 대신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거죠. 그렇긴 하겠죠. 그거겠지. 예. 원래 사실을 근거로지만 네. 약간의 이럴 때는 스트럭처는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런데 스타일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네. 그걸 사관이라고 그래요. 사관이 이 스트럭처 자체를 뒤흔들 수는 없어요. 흔들면 건물이 붕괴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사실을 근거로 해서 근데 그 친구들도 관점을. 고조선 이런 고조선이나 고구려의 뭐 예를 들면 장수왕 광개토대왕 때 영토 이런 거 대해서는 인정하나요? 중국 애들도? 영토는 인정하지만 그것을 우리 민족의 역사로 보는가 중국의 역사로 보는가 그건 차이가 있는 거죠. 아니, 고구려도 자기네 역사로 봐요? 그게 동북공정의 요체 중에 하나가 고구려는 중국의 소수 민족의 지방 정권이다.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역사 현재 중국 영토 내에 있기 때문에 중국 역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고구려를 세운 주민, 영토, 망한 데 유민들 이런 인적 구성원까지도 원래가 중국에 속했다는 거죠. 이게 동북공정의 내용 가운데 하나인 거죠. 예전에 중국의 속국이었던 거와 그렇지 않은 거는 뭘로 구별해요? 가서 국경선이 거기까지 있어서 중국 군대가 가서 지키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테니 일단은 그럼 속국이면 세금을 바치고 속국이 아니면 40만 보내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기준이 상당히 애매하고요. 우리나라 역사학계가 이걸 분명히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역사학계 이론들은 부족해요. 그래서 정치학이나 국제관계 이런 인문질의 연구를 도움을 받아서 이론을 개발해야 돼요. 조공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에 무슨 어디죠? 거기서 그 오랑캐들한테 조공했잖아요. 오히려. 한나라 때 있잖아요. 네, 한나라 때. 한 고조가 네. 백등산 전투에서 흉노 2대 그러니까. 선원한테 패배하잖아요. 그리고 60년 동안 굴욕적인 종속 관계에 들어가요. 때로는 중국에 있는 큰 제국들도 주변국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조공을 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끔은 그들도 집에 당하는 거고. 넘어오지 그렇죠. 말라고. 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중국적 기록이 있잖아요. 중국적 역사관에 입각한 중국의 사료를 가지고 해석하게 되면은 영원히 중국적 질서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국제관계는 현실이잖아요.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중국에게 어떤 관계를 맺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조금 전에 질문하신 내용 그대로 조공이 무엇인가. 이를테면은 중국에서는 책봉 체제라고 그래가지고요. 또 책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에게도 책봉을 내려줍니다. 백제나 신라에도 내고 다 책봉을 내려주는데 그걸 형식적인 걸로 우리가 수용한 것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진짜로 받아들여서 거기는 어떤 의식과 의무를 해야 될지 이건 구분해야 되는 건데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그냥 명분에 불과해요. 소위 조공을 바치는 나라들이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어요. 중국에서는 자기의 안정을 위해서 변방과 국경 밖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오히려 많은 물건들을 하사란 표현을 써가지고 주는 거고 바치는 거죠. 이런 거 실질적 관계를 가지고 걔네들은 해석해야 책봉하고 돼요. 하사했다 그러는데 이쪽 받는 쪽에서는 조공 받았네. 네. 이럴 수도 있겠네. 그럼요. 그래서 그거를 역사학자들이 정확히 판별하고 해석해내야 되는 거죠. 뭐든지 현실이 중요한 거잖아요. 네. 왜 그걸 안 바쳤네 아니네 한 번도 그런 적은 없네 왜 그런 식으로 했다가 자꾸 뭐 나올 때마다 당황하게 하죠. 근데 인간은요 동물과 다르잖아요. 인간은 가치지향적이고요. 의미를 추구하고요. 자기 정체성이 뚜렷해요. 너와 나는 달라야지만 돼요. 나는 너보다 우수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신화를 통해 가지고 나는 하늘의 피를 받았어. 나는 땅의 피를 받았어. 바다의 피를 받았어.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중국과 일본과 한국이 많이 예를 치면은 그 정통성 문제는 중요하고요. 문화적 자긍심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역사 왜곡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은요. 지금 선생님이 잘못 배운 거잖아요. 역사를. 그럼 그 다음 세대들은 더 잘못 배운 거예요. 배웠겠지. 그러면 우리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중국이 역사 왜곡을 한다. 이건 당연히 우리가 아니라고 반박해야 되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 예일기에서 특강할 때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언제든지 동북공정 일어났을 때도 그랬어요. 제가 처음 만든 책이잖아요. 역사전쟁 용어 자체가. 네. 동북공제 반박론의 기본은 전태 나왔잖아요. 중국의 동북공정은 한반도의 모든 왕조들은 다 우리의 소국이었다는 네. 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반박하는 기본적으로 역사가 다르다는 거죠. 고구려는 독자적인 역사를 가졌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사례를 들었고 네. 발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들과 우리는 종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실질적으로 전쟁을 통해 가지고 굴복당한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죠. 근데 조공을 계속 바쳤다니까라고 중국이 얘기하면 중국은 중국적 사례에 근거해서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동아시아의 모든 나라들은 전부 다 한자를 근거로 해서 역사를 보기 때문에 중국 사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중국은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역사를 연구할 때는 사료 중심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중국 사료 중심에서도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당시 국제관계에서
각 시대마다 국제관계에서 영토의 범위라든가 종속과 아니면 이 관계를 설정하는 기준은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렇듯이 특히 17세기 이후에 유럽 세력들이 대륙으로 해양으로 해서 나머지 세계를 공격하고 점령하고 영토 획득할 때 영토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저항도 못한 상태에서 그들의 영토로 복속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 역사상을 정확히 하려면은 그들의 영토 이론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 역사를 바라볼 때는 도대체 국가의 개념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역사학계나 지식인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통념을 벗어나서 지식, 그러니까 문자, 특히 중국 사례 중심으로 역사를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일부이고 이제는 학문이 발달했고 고각적 것도 많이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당시 실상을 보게 되면은 중국의 논리를 깰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너희들이만 중국이 무엇인가, 중화문명이 무엇인가 딱 질문했을 때 답변해 보세요. 중국이 어디죠? 어디를 말하는 거죠? 중국이? 현재 중국입니까? 강희제 때 만들어진 중국입니까? 아니면 그 전에 있었던 중국입니까? 이거를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굴복하잖아요. 예. 한 방간하게 되면은 그 다음 세대들은 저쪽에 왜곡된 사실을 진실로 받아들이게 그렇지. 돼요. 당연하게 받아들이겠죠. 그러면 안 네.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집단의 자의식이 사라지게 되고 자의식을 잃은 인간이 어떻게 역사를 주체적으로 운영할 수가 말도 안 있어요. 되죠.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는 다음번에 그래서 네. 우리 민족의 터전이었던 만주를 갑니다. 우리가. 오늘 그때- 홍산문화 얘기 제대로 못했어 사실. 아 그래요? 나중에 오죠 뭐. 나중에 기회 다시 주세요. 홍산 문화의 홍산이 어디라고 하셨죠? 홍산은 어디냐면은요. 오늘날의 동몽골 지역에 적봉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적봉은 붉을 적자 쓰잖아요. 용산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홍산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같이 홍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예. 그런데 홍산이 거기에 이름을 붙인 것뿐이에요. 우리가 남한가 이럴 때면 전곡리 뭐 이런처럼 홍산 문화인데 오늘은 요하의 문명을 설명해 주셨는데 거기서 홍산은 가까워요? 아, 요하 내 그렇죠. 포함되는 그러니까 개념이죠. 요하 문명권이 이렇게 있는데 아. 공간적으로도 넓고 시기적으로도 9,000년 전부터 쭉 아니, 수업 내려오는데 좀 정확하게 들으시고 그 중간에 있는 홍산이 오늘은 홍산 설명을 안 압권이라 해주셨어. 그렇죠, 못한 거 압권인데 나중에 홍산은 제가 사실을 가지고 제가 왜냐하면 비교도 좀 넓은 범위에 많은 사실들을 알고 있잖아요. 넓은 범위에 깊게는 모르지만 그래서 큰 틀은 제가 정리해 줄 수는 있어요. 정리하시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하 문명. 홍산을 반도 오늘 너무 못했네. 열받았다 진짜 모든 면에서. 네. 그리고 홍산 문화 맛보기. 네, 한번 가봤고요. 예. 근데 아마 굉장히 좀 학계에서도 조금 뭐 민감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긴 한데. 굉장히 민감해요. 예. 다음 시간에 한번 본격적으로 파보기로 하고요. 예. 그러면 저희는 우리 유라시아 오디세이의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만주를 뭐 말씀하실 것을 한번 난 가보겠습니다. 이게 제일 궁금해. 예, 우리 만주벌판 한번 달려봐야죠. 네, 그러면 광활한 글자나. 네, 우리 교수님은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만주벌판 한번 같이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각 분야의 제일 전문가인 분들의 살아있는 지혜를 들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너무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앞으로 이 위즈덤 컬리지가 계속되면 저는 여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을 바탕으로 2026 학년도에는 더욱 깊이 있는 강의와 경험을 준비했습니다. 철학, 정의란 무엇인가의 마이클 샌델 교수, 기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철학을 읽어내는 오태민 작가, 창의, 시공간을 넘는 상상력으로 세상을 그리는 베르나르 베르베르 작가,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 17명이 위즈덤 칼리지 2026 학년도 연사로 함께합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교보문고 쌤 12개월 3% 멤버십과 지하엔 멤버십 1개월, 교보문고 북 콘서트 초청, 2026년도 3% 유료 프로그램 최우선 배정 및 특별 할인 적용까지 30만 원 상당의 혜택을 모두 드립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살펴보세요.